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이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2538님. 작년 이맘때쯤 처음 접한 시선 집중, 이제 함께한 지 1년이 돼 갑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들으면 좀 화도 나고 걱정이 늘어서 눈도 감고 귀도 막고 싶은 심정입니다. 삐딱선을 타다 보니 사회생활, 가정생활 중에도 삐딱해지는 부작용도 있고요. 그건 안 되는데. 어떻게 화를 다스리면서 들어야 할지, 삐딱해져야 할 때와 그러지 말아야 할 때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이 고비를 이겨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제가 삐딱선 타면 안 될 때 삐딱선을 타가지고 요 모양이 됐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힘드네. 제가 좀 솔직하잖아요. 네? 아시는군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 이 고비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니. 시선 집중과 함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더디면 조금씩 나아지는 점을 확인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장구는 시선 집중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 뉴스 때문에 화가 나시는 거를 주변 분들한테 푸시면 안 돼요. 뉴스는 뉴스, 내 생활은 내 생활. 그렇죠. 분리는 잘 안 저도 되지만 그래도 분리하려는 노력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업이 이거지만 뉴스를 안 볼 때는 그냥 과감하게 아예 안 봐버립니다. 볼 때만 시선 보고. 집중만 보세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네. 대전 고수님이 늘 재방송을 보았는데 오늘은 일을 일찍 마치고 생방송을 보러 유튜브에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한숨 시사였는데 오늘은 즐거운 소식 있을까요? 제 입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도 통쾌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네. 미리 예고하자면 오늘도 약간 한숨 타임즈가 되겠습니다. 양희자님. 더마카 산수유가 만발했어요. 구례에 놀러 오세요라는 반가운 댓글도 있네요. 좋죠. 정말 놀러 가고 싶다. 그렇죠. 다녀오세요 주말에. 산수유 정말 이쁜데 봤어요? 네. 그럼요. 거기 매화도 보고 산수유도 보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이빈 다녀오세요 주말에. 그래요? 과감히 뉴스를 보지 마시고. 그 얘기 자꾸 저보고 뭔가 논다라는 뜻을 자꾸 깔고 하시는 얘기 같은데.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렇게 재충전을 하고 와서 월요일날 삐딱선을 타면 더 확실한 뉴스를 전해주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이었고요. 네.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정의당도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더는 검찰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건 어느 정도는 좀 예고가 됐던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저번에 저희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하고 인터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때 이정미 대표는 검찰 조사가 우선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은 검찰 하는 것 봐서 특검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을 사실은 담고 있었던 걸로 저는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은주 원내대표의 말 추가로 좀 더 들어보시죠.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 조사를 촉구하고자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어제 자리에서 정의당이 확인한 것은 살아있는 검찰이 아닌 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어제 이제 지난 6일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 뭐 더 나아가서 대장동 50억 클럽과 함께 쌍특검 뭐 이게 탄력을 받는 건가요? 뭐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외에 코바나 컨텐츠 협정권 등도 수사 대상에 돼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정의당은 도이치모터스의 한한 원포인트 특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르죠. 네. 50억 클럽 같은 경우는 정의당은 특검 추천 권한을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한테 넘겨야 된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강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하지만 이런 이견은 조정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정의당과 공조를 해서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타협이 도출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일지를 좀 지켜보면 되겠군요. 네. 김건희 여사 얘기 나온 김에 어제 또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 추가가 됐던데요.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달 10일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판결 내용을 보면 블랙펄 인베스트라고 하는 회사가 등장을 하는데 재판부는 이 회사가 2차 작전의 컨트롤 타워로 기능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5개의 계좌로 40억 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는데 판결문을 보면 김건희 여사 계좌 5개 가운데 최소 2개가 권오수 전 도이치 회장이나 블랙펄 인베스트가 운용하면서 시세 조정 등에 활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의 질의에 금융위원회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블랙펄 인베스트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거든요. 이에 대해서 양이원영 의원은 블랙펄 인베스트가 불법 미등록 회사인 줄 알고도 김건희 여사가 수십억을 맡겼다면 그것이야말로 공범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하고자 했다면 굳이 미등록 업체를 통할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이죠. 하지만 불법 미등록 회사인 줄 몰랐다.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계좌 가운데 2개 이상이 여기를 통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럼 우연의 일치로 봐야 되는 거냐. 요게 또 이제 쟁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걸 가리기 위해서 특검하자. 야당은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근데 과연 특검이 이제 될 거냐, 뭐 이런 걸 지금 묻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패스트 트랙을 간다고 쳐도 한 240일 가량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긴 시간을 넘어서 통과된들 잘 될까? 근데 이런 문제는 있겠죠. 그리고 뭐 그것도 이제 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다른 사안이 아니라 뭔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된 특검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다. 이 모양새는 누가 봐도 이상한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담이 있겠죠. 네. 아무튼 이 뉴스는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려야 되는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좀 시선 집중하겠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3자 대위 변제 아이디어는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민주당의 아이디어입니다. 문희상의 아이디어예요. 그것이 거의 마지막 툴이다. 마지막 수단이고 마지막 해법이라는 인식에서 우리가 결단을 내린 건데 저렇게 무슨 뭐 삼전도까지 나오고 불효까지 나온다는 것은 글쎄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중앙일보와 짧게 인터뷰를 했던데요. 자신이 아는 2+2+, 알파 방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3자 대위 변제의 핵심 쟁점은 채권자, 그러니까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걸 동의하느냐 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동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일본 정부의 사죄와 일본 전범기업의 출연 여부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해법엔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도 없고 전범기업의 출연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제동원 피해자 상당수가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 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하는 상태에서 제3자 대위 변제가 효력이 있느냐라는 법적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문희상 안은 2+2로 가면은 채권자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걸 동의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제3자 대위 변제를 추진을 했던 거니까 윤석열 정부 해법과는 지금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최종건 차관이 왜 이런 안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하긴 했었죠. 네. 근데 이걸 모르지 않잖아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의 아이디어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했을까요? 그것은 어차피 이게 이제 정치적 공방으로 이제 번지는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민주당을 차단한다고 그게 될 문제입니까?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희상 안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민주당을 차단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강제 동원 피해자들, 당사자들이잖아요. 안 받아들이겠다는데 어쩔 건데요.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의 아이디어라고 했더라도 지금 이 해법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에 대한 또 평가는 달라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아무튼 이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한마디씩 걸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던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40년 친구라고 하는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나섰습니다. SNS에 글을 올려서 주장을 했는데요. 저희가 음성대역으로 녹음을 했는데 잠시 들어보시죠.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 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다. 나의 피해에 대해 국가의 대리보상은 싫고 기어이 상대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식의 당사자 개인 감정은 이해할 만한 여지라도 있지만 국가가 그런 개인 피해 감정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제 분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국제관계의 무지한 하지하책이다.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 명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또 외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의 의견 조회도 하지 않은 채 얼치기 독립운동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 네, 처음에 올린 SNS 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이게 나중에 2012년 어느 대법관으로 수정을 했더라고요. 네, 어제 저녁에 수정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금 드리고자 했던 게 바로 이 대목인데요. 이거저거 다 떠나서 석동현 사무처장은 검사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판결을 내린 대법관을 인신공격하는 성격의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릴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사회적 논의가 되는 게 그러니까 온당한 것이냐. 이걸 문제 제기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일장기 부부. 제가 매일 전해드리고 있는데 속편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장기 부부 가운데 그 남편. 이 사람이 어제 세종 호수공원 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소녀상 철거 시위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모두가 알고 계신 일장기 남이라고 소개한 뒤에 일한 관계가 그리고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기를 바라서 일장기를 개양했는데 이렇게 대스타가 될 줄 몰랐다. 스타? 예, 대스타가 될 줄 몰랐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글쎄 자신은 대스타가 된 줄 아는 모양인데 조만간 목사직이 간당간당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뉴스를 보니까 이 사람이 소속된 교단 노회에서 제명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뭐 자신은 당당하게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를 했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일장기를 개양하는 게 무슨 위법이고 불법이기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어제 목소리를 높이던데 하나만 더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인용해서 이제 전한 건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아소다로 부총재를 비롯해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준비한 게 결실을 맺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아소다로 부총재가 지난해 11월에 방한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1시간 넘게 면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고 이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도움이 된 게 아니냐. 그래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감사를 표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자리에서 도대체 얼마나 속 깊은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잘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소다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소 가문이 아소 탄광을 운영했던 가문이에요. 아소다로 부총재의 증조부가 바로 아소 탄광을 세웠는데 아소 탄광이라는 곳이 어디냐? 10,000명이 넘는 조선인을 강제로 끌고 가서 일을 시킨 탄광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사사라고 그러죠. 회사의 역사. 회사의 역사를 기록한 책에 10,000명이 넘는 조선인을 끌고 가서 노동을 시켰다는 사실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문의 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문의 뒷배를 가지고 국회의원 10선 의원이거든요. 의원이 됐는데 이 사람이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에 대해서 만약에 논의를 했다면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거기서? 네? 제3자적 객관적 시각에서 뭐 공정하게 어떤 해법을 제안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감사를 표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사실은 어제 니혼게자이 신문이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방한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지더라도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 라면서 강한 의지를 전달을 했고 이게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는 점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네. 네, 역풍이다님이 3.1절에 일장기가 걸리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었네요. 라는 촌철 보내주셨네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국민의힘 당대표 투표가 끝나기 3시간 전 안철수, 황교안 두 후보가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란히 섰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른바 단체 채팅방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공동 대응을 선언하며 김기현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최후 통첩입니다. 오늘 바로 사퇴하십시오. 사퇴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실 행정관의 전당대회 개입에 대하여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함께 싸울 것입니다. 안 후보는 해당 행정관의 상관인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황 후보도 김 후보가 사퇴하지 않으면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즉각 사퇴해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네. 이 뉴스에서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소소한 것부터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대여 투쟁을 하겠다라고 발언하는 것은 야당 쪽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당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한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해가 안 되고요. 여당의 당권 주자가 대통령실의 수석을 고발을 했다. 이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그래서 강수 중에 초강수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 배경이 무엇이냐? 결국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다수의 분석은 두 가지입니다. 결선 투표를 대비한 포석, 더 나아가서 전당대회 이후를 대비한 포석. 이렇게들 해석을 하던데 사실 이 해석 말고는 다른 해석이 별로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포석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럼 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안철수 후보의 행보가 상당히 어떤 강성으로 돌아서는 어떤 결정적 전환점을 보면은 당원 투표가 시작된 이후부터 그러니까 그 전후라고 봐야 되는데 어제 나왔던 이거는 사실은 당원 투표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원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재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를 바라본 초강수라고 하는 해석을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제가 주목한 것은 혹시 이게 높은 투표율을 염두에 둔 초강수이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이 높은 투표율에 대해서 후보들이 제각각 지금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그럼 안철수 후보는 이 투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 건데 이것이 사실은 어떤 이 윤핵관들의 행동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젊은 당원들이 대가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으로 지금 안철수 후보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런 해석에 기초해서 그럼 이후를 대비하는 것은 그런 어떤 당원, 그러니까 한쪽 흐름을 타고 앞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뜻이냐.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만약에 지금 제 해석에 맞다면 안철수 후보는 전당대회 이후라도 상당히 각을 세우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대권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쪽에 그 물결에 올라타고 나는 정치적 행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진선 님이 천하람 후보의 최종 결선 투표 진출을 막기 위한 두 분의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요? 이런 의견을 또 보내주셨네요. 아니 근데 맞고 뭐 할 여지가 없는 게 당원 투표는 거의 끝나는 즈음에 지금 나왔다는 그렇죠. 거예요. 어제 오후 2시 반에 기자회견을 했고 투표는 어제 오후에 종료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투표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어떤 그 메시지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라면 지금도 쭉 각을 세우고 앞으로 만약에 대표가 된들 안 된들 계속 각을 세운다고 하면 4936님이 그러면 혹시라도 이번에 당대표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당대표 떨어지면 이제 비윤주자의 선두가 되어가지고 한쪽 그룹을 묶겠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대권에 도전하겠다라는 어떤 노선을 정한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근데 4936님은
의원님은 어디로 철수할까요? 라고 물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자리가 빈 자리가 아니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